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88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안학내 유민지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아,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사전 투표를 아직 못했어요. 그러게요. 한번 하려고 했는데 벌써 제가 안 했는데도 20%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그러게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 5명이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을 했더라고요. 네. 그거 진짜 염색한 거예요? 아니면 염색 그냥 뿌린 건가 그냥? 뿌린 것 같아요. 스프레이를? 그것도 너무 파란색이야. 그렇죠? 아무튼 했고 네. 투표율 60%가 넘으면 남성 의원 5명도 파란색으로 한다는데 아, 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그럼 저희가 궁금하네요. 스머프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머리는 별로 이게 안 센세이션 해가지고 너무 지금 예능 감각 아니니까. 아니 전신 이렇게 하면 좀 전신? 투표를 막 안 하고 싶은 사람도 하고 싶을 것 같잖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무튼 사전 투표를 못했어요. 저는 아직. 그래서 투표일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당일날 하면 되죠. 또.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벌써 투표일이에요. 훌쩍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아마 여기 민원연 탈곡기 들어온 게 그 선거 한 100일 전 100일 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그러게요. 정말 벌써 빠릅니다. 100일 지났네. 네. 100일이 훅 갔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근황은 들어봤으니까 네. 바로 미디어 스크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바로 선거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네요, 사실. 네. 지난 10일 날 KBS가 배우 김부선 씨 인터뷰를 방송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죠? 네, 그렇죠. 네, 제목은 내가 곧 증인 이재명 일방주장이라는 이제 따옴표로 되어 있는 보도인데요. 지금까지 사실 배우 김부선 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스캔들 의혹 관련해서 계속 좀 침묵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당사자가 침묵을 한다고 해서 사실 좀 이제 잠잠해질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 공영방송을 통해서 아예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주장은요. 계속했던 것과,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 불거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의 교제 사실, 그러니까 세간에 알려져 있는 그 의혹은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곧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이게 거짓이면 저는 처벌받을 거고 당장 구속돼도 어쩔 수 없어요. 살아있는 제가 증인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공식적으로 사실 김부선 씨가 아니다. 이재명 씨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그 사람 이재명 씨가 아니다라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또 사귀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왜 자꾸 번복하느냐라는 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실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매장이 되고 또 진짜로 이제 당시 적폐 세력하고 싸울 사람은 이재명 씨밖에 없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변의 권유 이런 것들을 듣고서 그런 판단을 했다. 하지만 교제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자신의 전과 등을 그러니까 대마초 그 전과 등을 거론하는 이 후보의 협박성 발언을 들은 적까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즉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전부 사실이라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한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미디어 스크랩이라고 하면 사실 미디어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는 그 코너잖아요. 근데 왜 이 인터뷰를 지금 처음부터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만한, 그러니까 고민해볼 만한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흔히 개인사, 뭐 후보의 개인사나 뭐 성품이라든가 막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괜히 이게 부각하는 것, 즉 정책이 아닌 그 이외의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 걸 계속 네거티브라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토론회나 이런 데 가서 관련 보도를 따옴표로 받아 계속 쓰는 거, 이슈를 받아 쓰는 것은 네거티브다. 정책 선거로부터 멀어지는 좋지 않은 보도 양태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나와서 이제 이것은 사실이고 협박을 당했다라고 공개를 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계속 이것을 네거티브 공세로 봐야 되는 것이냐.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을 네거티브를 다루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또 하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거론되는 기자 이름이 한 명 있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인데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방식으로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김부선 씨가 현재는 그 협박이나 여러 가지 회유를 통해서 관련 글을 내렸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그 주진우 기자가 개입을 했던 어떤 증거 자료로서 그것이 많이 유포가 됐었죠. 그리고 김부선 씨가 예전에 자기 SNS 글에도 주진우 기자한테 물어보라는 식으로 주진우는 왜 침묵하는 네, 그런 식으로 글을 올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김부선 씨 주장에 따르면 사실관계를 은폐하는 데에 기자가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 기자 윤리의 문제 그리고 또 네거티브 보도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얘기부터 좀 해보면 PD님은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사안을 다루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지금 선거 마지막까지 계속 그래도 여기에는 이게 아니고 네거티브니까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계속 우리가 정책을 띄울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언론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되는 부분이 이 두 분의 만약에 김부선 씨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두 분이 연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사 두 사람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쪽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뭐 보도로 올라오면서 뭐 협박을 했다든지 네. 뭐 기자가 개입을 했다든지 그런 진술들이 이어지고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저는 약간 고민이 됩니다. 네거티브 원칙적으로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점들 때문에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김부선 씨의 말이 팩트냐 아니냐 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증거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증언이 있었고 그 전까지는 그 김영환 후보가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이거를 사실 강제 소환한 꼴이잖아요. 그렇죠. 토론회 때 어쨌든 김부선 씨와의 사전 교감 없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본인도 그 후보가 김영환 후보가 끝나고 나서 그 여배우한테 원래 연락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걸 보아 처음에 이거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소환한 거지 김영환 후보다. 그리고 이 김영환 후보의 그런 논란이 있고 나서 계속 이제 김부선 씨에 대한 이제 공격이 진행이 됐었죠. 이제 왜 계속 뭐 김영환 씨 그다음 그 토론 끝나고 나서 김영환 씨가 뭐 김부선 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고 하면서 김부선 씨가 실제로 그게 사실이다라는 계속 뉘앙스를 뒤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격이 시작됐고 거기서 계속 공방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김부선 씨가 자기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드러낸 거예요. 이 KBS 보도뿐만 아니라 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도 인터뷰를 쭉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 이제 계속 이제 나 사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게 그냥 둘의 문제였어. 그리고 둘의 문제였고 저는 그 둘이 그런 관계가 있었고 어떤 예전에 이제 있었던 지금까지 지속된 관계는 아니고 예전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관계들이 이제 뭐 사람들이 너 둘이 사귀었어? 그러면 아니 뭐 그거에 노코멘트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부정하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 취했던 스탠스는 절대 아니야. 공작이야. 음해야.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해이고 공작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나온 정황들을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이 지금 증언들이 사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음해니 공작이니 해서 그 당사자, 그러니까 사실 김부선 씨라는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격하게끔 만들었고 그렇다면 이거는 검증 영역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김부선 씨의 증언에서도 내가 2016년에 한 번 더 이야기했는데 그때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김부선 씨 증언에 따르면 내가 부장검사랑 친구인데 너 넣는 건 일도 아니야 라고 했고 네. 실제로 이재명 씨가 그때 당시 SNS에 대마 사건을 김부선 씨 대마를 언급하면서 이제 믿을 수 없는 여성이라는 것들을 계속 비춘 걸로 봐서 만약에 이것들이 팩트다. 지금 둘이 만났고 뭐 이런 과정들이 팩트라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을 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걸로 넘어온 것이 아닌가. 그냥 단순히 그냥 제가 누구랑 사귀었대 뭐 올레리꼴레리 이런 부분에 네거티브를 넘어선 네. 그것이 누군가를 이제 협박하고 한 걸로 넘어갔다면 그런 식으로 지금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게 만약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쪽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저쪽이 사실이라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연애한 부분, 그 다음에 협박한 부분, 이거를 모두를 사실로 볼 수 있는가? 과연? 저는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도 지금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갖고 있는 고민들이 많은 청취자분들도 그래서 이게 어쩌다는 거야. 그래서 선거 결과에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선거 결과를 넘어서 그렇죠.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만약에 네거티브, 이건 전형적인 네거티브 하면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민지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네거티브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준인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A라는 사람이랑 사귀었대. 애도 있다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검증이 안 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가면서 루머를 확산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당사자가 지금 자기가 드러낸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협박당했다. 그리고 내가 허언초 환자 나 몰고 있나 아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온 상태에서 이거를 다루는 것이 과연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한번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면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너가 누구랑 사귀었어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제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라면 검증할 필요 있다. 그리고 밝힐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그러니까 보도를 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사귀었다던가 혹은 협박을 했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녹취가 정확하게 없으면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도로 낸다는 거가 검증을 위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한 사람이 되게 이제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구조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스피커가 큰 쪽, 즉 유력한 정치인 또 선거 후보로 나온 그런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는 상황에서 언론이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정의로운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 칼럼이 만물상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어요. 그 만물상이라는 칼럼이 우리가 나쁜 보도로도 몇 번 뽑은 건데 논설위원들이 이렇게 막 끄적끄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추락하는 낙곰수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그림 사파로 들어가 있는 것도 이 네 분 그 낙곰수 멤버 4명이 있잖아요. 이 4명이 날개를 이렇게 달고 하늘을 날고 있는데 총이 겨냥하는 총이 그들을 겨냥하고 있고 날개가 떨어져서 추락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들어가 삽입되어 있어요. 네. 내용은 뭐 김어준 씨가 그 블랙하우스에서 정봉주 씨를 옹호한 듯한 정봉주 씨의 그 피해 사실을 한 사람이 마치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을 낸 거에 대해서 심의해서 중징계 그거에서 중징계권에 올랐다는 부분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정봉주 씨가 서울시장 출마하려다가 미투 논란 터지면서 자기가 다시 사퇴한 거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쭉 이제 낙곰수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낙곰수가 추락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낙곰수의 주축 멤버들이 그 언론사에 지금 지상파 언론사 같은데 많이 이제 뭐 사회자나 아니면 뭐 게스트로 이제 많이 들어갔잖아요. 진행자로. 그런 것들이 이들이 멘트가 어떤 멘트가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팟캐스트라는 비주류 미디어로 인기를 끈 낙곰수 멤버들은 새 정부 출범 후 지상파 주요 프로그램을 하나씩 꿰찼다. 그러면서 이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와 MBC 주진우의 스트레이트 그리고 KBS 1라디오의 김용민 라이브를 이야기하면서 낙곰수 주역 김어준 씨는 닥치고 정치라는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낙곰수 멤버들의 방송 진출은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낙곰수 멤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방송사에 막 기용된 것처럼 낙하산인 것처럼 이렇게 비유하는데 저는 이 비유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오류고 오히려 인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상파들 그 포맷을 이제 갖고 오면서 시청률을 올리려고 했던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에 좀 오류들이 막 섞으면서 추락한 낙곰수라는 이런 칼럼을 썼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정치인과 여배우의 스캔들은 묻힐지도 모르나 낙곰수 멤버들이 정치 브로커처럼 행동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모습 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진우 기자를 언급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앞서 지금
언급했던 주진우 기자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기자가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이 이재명 스캔들에서 이른바 이재명 스캔들을 덮으려고 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행위를 이제 했다라고 지금 계속 증언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그때 녹취가 하나 공개된 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공지영 씨가 네. 쓴 글에서 우리가 막고 있다라는 멘트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 하면서 이제 주진우 씨가 사실 이 사건을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녹취록을 들어봤는데 그 녹취록만 듣고는 막으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그 녹취록을 들었을 때는 이게 막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도움의 요청에 따라 뭐 진행한 건지 조언을 준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영 씨의 글에서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선 판단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주진우 씨가 실제로 이재명 씨와 김부선 씨의 스캔들이 사실이고, 그런데 이것을 막으려고 이재명이 훌륭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혹은 아니면 이건 야권의 악재이기 때문에 막으려고 김부선 씨가 막 이렇게 한 조정을 했다는 지금 이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치명적이다. 주진우 기자한테. 주진우 기자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 본인의 목소리가 이미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지영 씨나 이런 사람들 글로 통해서 주진우 기자가 너가 언론인으로서 과연 자세가 맞는 거야라고 이미 손가락이 겨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다. 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었고 나는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라든가 정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진우 기자 갖고 있는 스탠스가 MBC 스트레이트에도 나오지만 주진우 기자는 지금 성형 없이 비판하는 그런 언론인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 포지션에서 성형 없이 까는데 사실 야권의 악재라고 안 깠어? 그게 더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 사실관계에서 본인이 아는 한에서 나는 사실 이 스캔들이 이건 거짓말인 것 같아 라든가 이거는 거짓이야 사실. 이건 뭐 허언증이 비롯된 거야 라든가 아니면 이건 진실인데 내가 이게 너무 사건이 커졌는데 양쪽에서부터 뭐 부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김부선 씨가 이걸 좀 도와달라. 이재명 씨와 상관없이 뭐 이런 부탁 통해서 내가 진행됐다든지 이런 식의 좀 해명이 있으면 납득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침묵하는 과정은 의문이다.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으나 뭐 이게 주진우 씨가 이걸 공작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선거에서 이 논의가 중요 이슈로 떠오르는 게 부적절해서 생각하는지 우선 모르겠으나 지금 침묵하는 건 지금 그분이 갖고 있는 스탠스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입장 밝히는 건 조금 왜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러니까 기자가 예를 들면서 사실관계를 밝힘에 있어서 이 이슈를 지금 터뜨리면 어떤 영향을 끼친다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네. 이건 옛날부터 와왔던 문제고 지금 선거는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누구의 의도에 편승하는 꼴일까봐 그런 정치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잠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이렇게 고려하는 변수는 난 모르겠으니까 내가 우리 주진우 기자랑 같이 친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뭐 들어보지 않았기 그렇게 때문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저도 밝혀야 된다고. 주진우 기자는 지금 우리가 그냥 일개 기자라고 보지 않잖아요. 뭐 이쪽 저쪽에 정말 어떤 것도 이 기자는 지금 밝힌다. 이렇게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였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지금 조선일보가 정치 브로커라고 규정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근데 계속 침묵하면 사실 그 오명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같이 그냥 끝나버리는 이슈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김부선 씨의 삶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이재명 현재는 후보의 삶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이게 언제든지 다시 또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다시 또 떠오를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또 서로 입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선거를 뺀 이후에 관련 보도가 나온다면 그럼 우린 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좀 같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사건이 불거진 과정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당사자들의 폭로로 시작된 것들이 아니라 처음에 이 사건이 2010년도에 이제 드러난 것도 이제 김부선 씨 인터뷰인데 그게 김부선 씨가 그 김원준 씨가 인터뷰할 때 이거를 막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게 메인이 아니었거든요. 대마초 얘기가 나오다가 대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거기서 그냥 흘러듯이 나온 이야기가 이제 조명을 받으면서 이 논란이 스캔들이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김부선 씨가 내가 이거를 꼭 폭로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움직이는 과정들이
이 드러나는 과정들이 김부선 씨의 어떤 자의지로 계속 움직였던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도 김부선 씨가 KBS 보도에서도 나는 그냥 자다가 일어나 TV 봤는데 갑자기 내 내기가 나오면서 나를 소환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거에서 자신들이 이제 유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확인 관계 없이 그냥 의사와 관계 없이 그냥 마구잡이를 갖다 써가지고 야 드러내 이렇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이런 구도들이 과연 맞는 건가? 너무 좀 폭력적인 네. 지점들이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도 다 도움되지 않는 구조로 지금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거식이 정말 우리가 네거티브 흑색 선전하지 말자고 하는 거 이런 식의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혹은 뭐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막 그냥 쏟아져내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사실은 그렇게 시작된 것들이 결국에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 정치사회 그리고 언론 보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면서 저희도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싱가포르에 지금 어제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주말이죠. 금요일부터 나온 소식입니다. KBS 기자가 이제 미리 가서 좀 여러 가지 좀 소스도 좀 따고 좀 뭐 여러 가지 그림을 또 만들고 싶었던 의욕이 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싱가포르 북한 대사관에 관저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우리 좀 들어가서 좀 취재할게요 하고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아마 안 됐겠죠. 그래서 무단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사관이 관저에 들어오니까 허락 없이 무단 침입을 하니까 신고를 했죠. 그래서 잡혀갔죠. 아이고. 잡혀가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3명이 있던 것 같은데요. 1명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 같고 2명이 가서 이제 2명은 추방 조치가 됐고 1명은 이제 자발적으로 자진 출국을 했다고 해요. 결국에. 그래서 돌아왔고 귀국을 했고 이제 KBS 뉴스에서 심려 그리쳐 죄송하다. 우리가 좀 취재 의욕이 앞섰다. 이렇게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취재를 하던 KBS 취재진 2명이 현지 북한 대사관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는 현지 경찰과 사법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의혹이 앞서 취재 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KBS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특별 취재팀은 향후 싱가포르 현지 법규를 준수하며 취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좀 촌극이 있었습니다. 약간 부끄럽네요. 근데 이게 사실 만약에 그쪽에서 작정하고서 문제 제기를 한다던가 이걸 계기로 해서 막 여기저기 문제 제기를 한다던가 그러면 그렇게 또 커질 수 있는 외교 비화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그렇죠. 왜냐면은 행동이죠 사실. 아무 이제 다른 나라 대사관에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카메라를 이제 들이대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된 건데 이런 일이 좀 조심해야겠다. 그렇죠. 우리 댓글에 보니까 한국에서처럼 뭐 막 하면 되는 줄 알고 뭐 이런 식의 또 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런 시선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이게 지금 나의 과욕인가, 나의 공명심, 나의 기자 이름을 내고 싶은 건가, 아니면 이건 반드시 국민의 알 권리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들이 항상 고민해야 되는 그런 거기 저울에 항상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쪽이 기울여져 있는지 한번 판단을 계속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그 지면을 할애받을 수도 있고 공중파를 통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취재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네가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 그게 안 됐으면 기레기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권한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들과 의무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사실 요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고민이 길게 필요했던 사안은 아니었다라는 게 중론이죠. 뭐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그 고민이 필요한 행위였는가. 네. 근데 이제 아쉽겠다. KBS 차원에서는 되게 아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KBS 차원에서는 잠깐의 그 발가락이 그렇죠? 발이 들어갔을 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쫓겨났으니까 다시 KBS 달고 또 들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외교적 문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니네 계속 이렇게 무단으로 무슨 스파이처럼 들어와서 정복해내려고 하는 나 이런 데 못 가겠어.
그래서 만약 회담이 깨지거나 억울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한국 취재진 나가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위치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어느 곳이 안전할 것인가, 어느 곳이 충분히 회담이 보장될 것인가, 안전이 보장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싱가포르를 정한 거잖아요. 북한 대사관도 있고. 그런데 북한 대사관에 막 들어와 사람들이. 그러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럼 이제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은요. 신문 기사 가져왔습니다. 네. 네. 한겨레 신문이요. 지난 5일에 한나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도 매 선거 때마다 2006년도부터 무려 2006년도예요. 2006년도부터 매 선거 때마다 매크로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사를 냈습니다. 헐. 그러니까 2006년부터 매 선거 때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불법 선거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다는 정황이 폭로가 된 건데 이게 당을 지지하는 개인이 벌인 일이 아니라 선거 캠프 사이버 담당 부서가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5일날 한겨레가 보도를 했어요. 이제 당시 선거운동본부에 참여했던 사람을 6일 CBS 라디오에서도 2012년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선대위 디지털 종합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철환 씨가 나와서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트위터 RT나 댓글을 다는 그런 팀들을 운영했다. 이런 사실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합니다. 네, 직접 나왔어요. 그러면서 불법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BH, 그러니까 청와대죠.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흘러갔다. 이런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 2012년 당시에 그 불법적인 그 온라인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BH 홍보수석실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지선 때도 그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어떤 식으로 들어갔습니까? 공식 행정관 내지는 행정요원 내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중에 혹시 이름을 얘기하실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태블릿 PC 관련돼 있었던 김한수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요? 그 친구도 핵심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김한수 씨 같은 사람들.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한 최소 4-5명입니다. 4-5명이 선거 때 매크로 돌리다가 청와대까지 따라 들어가서 홍보수석실에서 근무를 했다. 이들이 그다음 총선 뭐 이런 것들도 그러면 매크로 작업, 여론조작 작업을 지시했다,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으로서는 관여를 했다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7일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한나라당과 이제 새누리당을 수사해달라 이렇게 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일련의 사건이 이렇습니다. 이제 5일날 한겨레가 단독으로 팠고 한겨레는 5일날 보도하고 또 6일날 보도하고 7일날 보도하고 해서 일면에 털고 있어요. 5일날에는 한나라당 모 의원실에서 일했던 기혁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사가 쓰여졌고요. 6월 5일에는 내용은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에서 전형적인 매크로 작업을 벌였다. 이 증언이었어요. 5일날은 6일에는요. 새누리당 때도 매크로 돌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얼마 안 됐죠. 6.4 지방선거 때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누리당에 있었던 거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 소통본부에서 그 소통본부끼리 하는 카카오톡이 있었을 거예요. 이 카카오톡 내용이 전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걸 입수한 거예요. 한겨레가. 한겨레 입수를 해서 그 당시에 그 상황실 구성원이었던 니은 씨의 인터뷰를 통해서 캠프마다 사용 수준은 달랐지만 오토 하키 등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SNS 홍보 작업을 벌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베그를 퍼날르기도 했고 뭐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날. 7일에는 6.13 선거도 여론조작 무방비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겨레가 5일이랑 6일날 그런 보도를 냈잖아요. 내고 나서 6.13 선거를 앞두고 이제 어떤 선거 기사가 있으면 거기 댓글이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댓글이 갑자기 무작위로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날 한겨레 보도는 뭐냐? 자기네가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5일날 6일날 내고 나서 임의로 이제 네이버 정치 기사에 달린 정치 기사를 뽑아서 기사 10건을 임의로 뽑은 거야. 그냥 뽑아가지고 봤더니 전체 댓글 3,289개가 달렸었는데
그중에 611개가 자진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 자진 삭제율이 18.5% 갑자기 이른다는 거예요. 이 선거 보도가 나온 다음에 매크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다음에 갑자기 20%에 달하는 댓글이 자진 삭제가 자삭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매크로 활용 등의 문제가 될 것 같은 이 댓글이 집중적으로 삭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아이디로 여러 개의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하는 적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7일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겨레가 그날 사설로 일파만파 매크로 조작 신속 수사로 진상 밝혀야 하면서 수사 당국이 빨리 증거인멸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거잖아요. 댓글이 지워지고 있으니까 전모를 파헤쳐야 한다 하면서 최소한 2007년 대선 이후 대부분의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 정당들이 불법 온라인 여론 조작을 밥 먹듯이 해왔다는 주장이 지금 나온 건데 그러면 공당의 선거 유린 행위가 최소 12년 동안 계속돼 왔다면 이건 충격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일에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2014년에 송영길 씨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네. 매크로를 또 사용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어쨌든 한겨레가 지금 단독으로 파면서 계속 이 문제를 일면에 대고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겨레가 5, 6, 7, 8 4일 동안 한겨레가 이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15건의 기사를 다뤘어요. 그럼 이제 다른 기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럼 좀 팔로우업을 할 만한 이게 좀 다른 조선일보는 거의 이런 정도의 이슈면은 한 50건 기사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두루킹 사건에 제가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루킹 사건 때 초기 열흘간 129건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겨레가 15건을 보도하는 동안 다른 데서는 지나치게 이제 보도가 적었습니다. 특히 이제 7일날 제가 민주당이 고발을 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고발을 했잖아요. 이것만 다른 거예요. 다른 보도들이 경향신문 한 건, 조선일보 한 건, 중앙일보 한 건, 한국일보 2건, 동아일보 0건 다르지도 않았다더라고요. 민주당이 가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도 안 다르더라.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어쨌든 언론사들이 타사가 내놓은 단독을 이제 받아가지고 앵무새처럼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차별성 있는 보도를 준비하려고 좀 시간을 두고 똑같은 걸 낼 수는 없으니까 좀 다른 걸 좀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베껴쓰기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한겨레가 누구 증언을 따서 이렇게 했대라고 보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한겨레가 그 증언자가 표면을 내놓은 게 아니라 니은 씨, 기억 씨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단순히 받아쓰기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강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언론사들이 연예인 관련된 가십이나 이런 데서는 막 팔로우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비춰서는 사실은 이 태도가 과연 변명거리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더 파고 있어. 그래서 아직은 뭐 단독이고 익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하지 않고 있어라고 하는 게 약간 변명이 좀 구차하지 않냐. 근데 니네 연예면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받을만하다. 잣대가 좀 다를 수 있다. 어쨌든 뭐 2건, 한 건 이거는 좀 부끄럽다.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8일날 이제 드루킹 공세에 반격하면서 이제 한국당 겨냥해서 여당이 매크로 조작을 고발했다라는 보도를 내고 그날 이제 사설 또 하나 냈어요. 사설 내면서 허익범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를 검은 새누리당 의혹 밝혀야 이렇게 사설 냈는데요. 검찰이죠. 그러니까 허익범 특검이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루킹 잘 밝히고 또 검찰은 새누리당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이든 개인이든 온라인 여론조작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디지털 공론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일보는.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사진 기사랑 같이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혹, 민주당 헌법훼손 행위 고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했다. 특검에서 같이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증언은 사실 누가 말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취재원이 같이 공동 확보된 게 아니면 보도하기 어렵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카카오톡 대화 그 메시지 같은 것들이 어떤 실질 증거들 같은 것들이 같이 공개가 된 거잖아요. 이후 후속 보도로. 그 이후에도 보도가 계속 안 된 거라면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 경향신문의 이런 보도에서는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이런 게 보도가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얘기는 언급이 됐어요. 이제 이 기사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이제 조중동 보도인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제목이 보도를 했다고 했잖아. 한 건. 제목이 민주당 한나라 새누리 매크로 의혹 검찰 고발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소제목이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물타기다라고 한 야당별 이야기를 이제 소제목으로 다루면서 이 기사 자체가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고발한 건 이거는 공방이야. 공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면죄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여야의 공방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이 기사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두루킹 사건 때는 뭐 이렇게 많은 보도를 냈는데 조선일보가. 그런데 정작 12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나라당 이 매크로 여론조작에 대해서는 한 건으로 보도하면서 그것도 여야 공방. 이나 아니면 두루킹의 면죄부다. 얘네 쇼다. 이렇게 보도한 것은 이제 마땅하지 않지 않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한 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목으로도 없어요. 고발한 내용은. 자, 제목 이걸 다룬 건 뭐냐. 허익범팀 드루킹 여권 핵심 관계자 규명이 성패 가를 것. 이렇게 내용이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허익범 특검이 출범했다. 이런 내용을 쭉 다루면서 밑에 하단에 한 문장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과거 선거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게 전체 그 허익범 관련된 그 특검 기사의 마지막 한 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앙일보도 이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허익범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한 줄로 딱 처리하고 끝. 이게 기사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인지 어디서 증언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민주당이 이런 것도 우리 하나 낼래 해서 낸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한 줄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 앞뒤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일보에는. 동아일보는 제가 아예 안 다뤘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5월 24일에 우리가 한번 여기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야당 댓글 조작 국정원은 유치원생급 드루킹은 프로급 이런 기사 한번 냈다고 했죠. 중앙대 의원이 그냥 한 말인데 이거를 중앙일보가 굳이 갖고 와서 자, 이 궁금증이 커진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매크로로 돌린 건 엄청난 큰 행위고 국정원은 매크로는 안 돌렸고 막 이러면서 비교한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르면은 사실 이 새누리당이 12년 전부터 12년간 이 매크로를 사용해서 계속 국정원을 뛰어넘는 그러게요. 이런 걸 지속적으로 벌였다는 사실 그런 내용인데 중앙일보가 그걸 그렇게 집중했으면서 너무 충격받아서 쓰러지셨나? 너무 충격받아서 기사를 못 쓴 거죠. 그 정도로.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한 줄 보도로 끝냈다는 거는 부끄러운 거다. 왜냐면 자기네 그렇게 주목해 놓고서 중앙일보가 이중잣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중잣대인데요. 결국에는 이 조중동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인 이 매크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는 것은 일관성을 상실한 전형적인 이중잣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쁜 보도로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후에도 계속 보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매체들이 보도를 하는지를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선거 끝났다고 세상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과거에 있었으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라든 끝까지 밝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 보도는 앞으로도 좀 계속 언급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나쁜 보도는요. 조금 지난 이슈긴 합니다만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도 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신지혜 녹색당 후보를 좀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죠.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해서 이제 나온 후보인데요. 이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 후보 측에 따르면요. 이미 서울시 내 7개 구에서 27개 벽보가 훼손됐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미 밝힌 사안 총 합의이고요. 지난 5일에는 중앙대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 3개 중 1개를 누군가 고의로 끈을 풀어서 땅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제보도 또 접수되었다고 해요. 근데 벽보 훼손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구인데요. 그래서 서울수서경찰서가 2일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벽보 훼손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 철거할 경우에는요.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벽보 훼손이라는 게 범죄라는 거를 사람들이 정말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너무 싫어서 감수하고 또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한 의혹을 좀 가중시키는 게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앞서서 출마한 젊은 여성 후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는 불거지기 시작한 거는 6월 초였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특정 이제 여성 후보의 뭐 눈을 뭐 이렇게 찢는다든가 굉장히 얼굴을 찢는다든가 그냥 선거 벽보를 쏙 너무 좋아서 팬이라서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훼손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계속 연달아서 일어난다면 이거는 혐오 문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도 신 후보도 지난 6일 수서경찰서 앞에서 그 기자회견을 열고요.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정치인 한 명에 대한 유례없는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은 20대 여성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을 상대로 한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멘트들을요. 앞서 4일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했던 소수정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 TV 토론회에서도 이 선거 벽보 그 훼손 사건을 말하면서 굴하지 않겠다라고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선거인데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양쪽으로 뭐 진영이 나눠져서 막 약간 과열된 양상에서 한쪽 후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훼손이 일어난다. 그런 거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잖아요. 녹색당 후보고 사실상 냉정하게 말하면 관심 없는 후보죠. 네, 냉정하게 말하면 당선 가능성이 없고 사람들이 정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튀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지 않았다면 사실 나왔는지도 모르고 아마 묻혔을 겁니다. 그런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인 선거 벽보에 대한 테러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권자가 알아야 될 정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보가 그냥 뭐 외모라던가 다른 정체성 때문에 테러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여성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많은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분이 밝히고 있는 어떤 정책, 어떤 스탠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테러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소지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에 대한 정보이기도 해요. 이건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선거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테러가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정보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유효하고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선거 시기가 선거 때 보도되는 게 누가 될까? 누가 어떤 정책을 낼까? 이런 것도 있지만 선거에서 과연 어떤 지금 선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가에서 보면 지금 이 신지혜 씨 벽보 훼손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혐오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그것도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자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에 대한 어떤 테러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테러가 뭐 공보물을 훼손하고 뜯어내고 아예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게끔 내 눈에 띄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기억하려고 내가 가져갔다. 이런 얘기도 한다던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차별적 형상들 뭐 여러 가지 혐오 현상 중에 하나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금 우리의 이런 문화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보도는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 그게 자성해 볼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식의 논란들의 중심에 서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일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뭐 이 사람 편들어야 된다. 아니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이렇게 드러났다. 사실 백내시 현상이다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지금 방송사들이, 그러니까 언론이 좀 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꺼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현상이 사실 이 보도를 보도하지 않는 거,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되게 다룰만한 재밌는 소스로 오히려 다룰만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기에, 그러니까 거의 연성 보도 중에 하나가 뭐 소음 문제, 그러니까 선거 기간의 문화에 대한 건 사실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현수막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소음, 그다음에 뭐 춤 누구 춤을 췄는지, 그다음에 노래는 또 누구 거랬는지, 아기상과 춤을 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시시콜콜하게 다 보도를 해주지만 지금 선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지금 의미가 큰 사건들, 범법행위,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현상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한 명이 하나 뜯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네, 근데 이거를 저녁 종합 뉴스에서 기간은요. 그러니까 처음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무렵이에요. 6월 2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한 이 기간 안에 저녁 종합 뉴스에서 이걸 다룬 매체가 3매체 정도 됩니다. 3매체? 네. 우리가 총 몇 개죠? 7개 매체인데요. 3개 정도. 4개가 안 달았네. 네. 우리 맞추는 거야 또? 네. 배나배나쇼. 미니? KBS, MBC, SBS 그럼. JTBC. KBS, MBC, JTBC? 네. 그 내가 한 거 아니야? 나 SBS. JTBC, SBS, KBS. SBS만 사실 찍어주시는 곳 중에서는 다뤘고요. 네, 그 다음엔 TV조선 채널A입니다. 헐. 그래? 양상이 좀 특이하죠? 오, 이게 뭐지? 일단 저녁 종합 뉴스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시장 후보의 벽보가 훼손이 됐다라는 이슈를 정확하게 전달한 건 SBS밖에 없어요. 네, 6월 7일 날 저녁 종합 뉴스에서 다뤘고요. 요것뿐만이 아니라 SBS는 오후 뉴스 프로그램인 오뉴스에서도 불로 지지고 칼로 찍고라는 제목으로 이 사안을 한 번 더 방송 뉴스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TV조선하고 채널A 같은 경우는요. 저녁 종합 뉴스로 사안을 전하긴 했는데 특이점이 있어요. 양사 모두 해당 후보의 이름을 말을 안 해요. 아,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막 이렇게 선거철마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묶음식 연성 보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 훼손되는 선거 그 벽보가 훼손되는 어떤 사례 중에 하나로 이분의 사례를 가지고 오는데 이름을 그냥 말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A 후보, 한 여성 후보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말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TV조선 같은 경우는 찢고 뜯어내고 선거 현수막 벽보 몸살이라는 6월 4일자 기사에서 화면으로는 훼손된 그 신후보 벽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화면으로는 신지혜 후보라는 이름이 나가는데 기자나 앵커는 아주 절대 그걸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신지혜 후보라는 멘트를.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은요. TV조선은 보도 안에 해당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랑 인터뷰까지 해요. 근데 그 후보 캠프 관계자에 대한 그 설명을요. A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라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사실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B 후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이런 아주 좋게 해석을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선거 벽보가 훼손이 될 정도로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있는 어떤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후보한테 좀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후보에 대해서 다른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지지층으로부터 왜 그 벽보를 뜯어 하면서 이제 그런 여론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신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아는 사람들만 아는 약간 그런 후보인데다가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벽보가 계속 뜯어지고 있대. 테러가 일어나고 있대라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죠.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뭘 했길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V조선이 너무너무 배려를 해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너무너무 이 후보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갈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이거는 이런 피해자라는 거를 밝히지 말자. 이름을 지우자라고 선택을 했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지금 좀 이상하죠? 네. 근데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선택에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게요. 후보가 당사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기자회견하고 있고요. 그 당에서 논평 내고 있고요. 공론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고 이거 혐오범죄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전달을 할 때 이름을 굳이 지운다. 아니면 선거운동을 해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나? 갑자기 또 공정성을 기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너무. 특정 후보를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 막 장면 같은 것도 다 보여주지만 신지혜 후보에 대해서는 절대 선거운동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 속내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이건 다 추정일 뿐인데요. 어쨌든 간에 TV조선은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놓고서 이름을 가리는 자막으로도 처리를 하는데 A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이렇게 계속 하죠. 네,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채널 A 같은 경우도 그냥 신지혜 후보 벽보가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이 채널 A 같은 경우는 그게 신지혜 후보인지 이름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벽보가 빠져있는 벽만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그제부터 특정 시장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2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설명 없습니다. 그냥 그냥 벽보 훼손이라고 하는 가십 중에 하나구나. 네, 여러 가지 그 가십을 다루면서 이분의 사례를 그냥
익명으로 인용을 한 거죠. 제대로 보도된 거는 SBS밖에 없는 거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 종합 뉴스 기준으로 했을 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녁 종합 뉴스로 좀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좀 넓게 보자라고 했을 땐 방송 보도로 낸 곳은 JTBC랑 MBC 그 정도까지 넓혀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은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 그러면 신문은 좀 어땠을까? 신문에서는요, 한겨레가 역시 제일 잘했습니다. 네, 한겨레는 지면 보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기간에 지면 보도만 4건을 냈어요. 한겨레 같은 경우는요, 사설을 냈는데 제목이 신지혜 후보 벽보에서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을 짚으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향신문이 2건을 보도를 했고 한국일보가 역시 2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면 보도는 일단 안 내놨고요. 이 중에서 관련 인터넷 기사조차 내지 않은 매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조중동 중에서 3군데 중에서요. 지면에는 이제 3군데가 다 안 냈는데 온라인도 안 냈다. 중앙 틀렸습니다. 조선일보예요. 네, 중앙일보는요 온라인 TV에서 잘하는데 온라인은 되게 여러 건을 이제 뭐 한겨레만큼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는 사안을 계속 이제 보도를 하는데 조선일보는 이상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온라인 이슈로도 안 다루네요. 네. 그런 특이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옹호 문제를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그러니까 되게 사실상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은 단신으로라도 사실 다룰 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수 정당에 대한 어떤 외면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이 이슈 자체에 대한 뭐 외면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간은 어쨌든 주말 이전까지의 보도 양상이었는데요. 대부분 이런 이슈들이 나온 직후에 소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건 보도가 사실 안 됐다. 그리고 보도할 생각이 사실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봄직한 어떤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이제 1, 2, 3 이렇게 보도에 많이 나오는 사람 빼고 네. 이제 토론회까지 나오는 이제 정의당 후보도 빼고 네. 보면 이제 소수 이제 후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치가 실제로 변화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다가오는 후보들이 이 신지혜 후보도 있고 우인철 후보도 있고. 네. 김진숙 후보도 있고 김진숙 후보도 그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왔죠. 그래서 네. 우리가 실제로 소수라고 분리되어 있던 어떤 정치적 약자라고 분리되어 있던 그 계층들에서 후보들을 내는 것들은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즐겁게 사회가 잘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많이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까지 좀 보도가 안 되는 거는 오히려 정치를 퇴보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아쉬움이 드는 그런 보도 같아요.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첫 번째 댓글은요. 트러스트 노우님. 오늘은 바른말 고운말 특집 더구나 책 읽기 방송 런칭까지. 저희가 파일럿 방송 올렸죠. 네, PD님의 야심작. 야심작까지는 아니고. 그냥 붙여봤습니다. 저도. 야심작이라고 해주세요. 그냥.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녹음한 사람은 있는데 야심작은 아니래. 너무한데? 인성 수두라. 수두라 뭐야? 아니 저는 하나하나가 매일매일 야심작이기 때문에 하나만 그렇게 야심작. 방금 그런 표정 아니었는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 계속 읽으면요. 채널A 기자의 김문수 발언 실드는 정말 그런 하면서 15번을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소린지 한국말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김문수도 한국말을 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다 세보셨네요. 저도 들으면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스크립트를 이제 듣고서 쳐야 되는데 쓰면서 제가 잘 듣고 있는 건지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버퍼링 걸려. 네. 플레이가 잘 안 되는 걸까봐. 네네네. 그래서 혹은 중간에 뭐가 잘린 게 있나. 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썼는데요. 맞습니다. 약간 좀 실드 치면서도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것 같아요. 책 읽기 방송과 관련해서는요. 20페이지씩 일주일에 한 번이면 대강 34에서 35주 걸릴 것 같다. 느낌상 토요판에 대한 고민을 내년까지 안 하시려는 이 PD님의 음모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해명해 주시죠. 이게 읽는 건 20분이지만 녹음하는 것도 더 깁니다. 시간이. 왜냐하면 읽다가 또 고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내용상 여기서 끊지 않으면 뭐 더 많이 읽어야 되고 훨씬 많이 읽어야 되고 분량 뭐 이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 더듬지 마시고요. 이거는 약간
채널 A에서 그 이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지금의 요지는 질문의 요지는 앞으로도 계속 20페이지씩만 갈 거냐?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 그리고 분명한 게 지금 없다. 분명한 게 없다. 파일럿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 그렇죠. 까지 포함된. 그렇죠. 정식 런칭 자체가 사실 지금 그게 좀 고민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럼 레이니 칠세님 거 읽어드릴게요. 레이니 칠세님께서는요. 웬일로 방심위에서 TV조선 김정숙 여사 관련 경인선 보도를 벌점 1점짜리 주의를 줬다. 이제 TV조선 보내는데 3건만 남은 거냐. 4개면 이제 안녕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기한 건 전광삼 의원이 질책을 했다더라. 그래서 보도 방향을 문제 삼으면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지금 편집했는데 뒤에가 앞뒤를 바꿨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찍은 영상을 같은 곳에서 찍은 것처럼 붙여넣거나 했던 그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작 아니냐 하면서 주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니 칠세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보도지침 오디오북을 들으며 꿈나라로 가겠습니다. 야호 하셨는데 과연 들으면서 꿈나라 가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네. 네, 다음 댓글은요. 박달동 범고래님. 게시판 보면 눈이 맑아지는 효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플이 조금 덜 달린다, 안 달린다, 다른 게시판 대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김어준님께서 순위가 낮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팩트 폭격을 행사해 주셨습니다. 아이고야. 나 지금 울고 있는데. 저희 지금 다 전치 5주씩. 네, 그럼 더 들어오시게끔 이제 좀 논란을. 네,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아픕니다. 네, 좀 아프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이요. 네. 아프니까 탈곡기다. 죄송해요. 네, 440416님께서요. 민원련 책 읽기 잘 들었습니다. 책을 눈이 아닌 귀로 듣는 것이 생소했지만 너무 좋네요. 너무 좋대. 앞으로 좋은 책 들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이것 때문에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네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초롱 씨가 편집하기 때문에 남은 주말 잘 보내시라고 하셨네요. 네. 네. 벨린님 댓글인데요. 늘 느끼는 거지만 낙곰수 덕을 많이 봐서 그런지 다루질 않는군요. 주진우 기자 이야기는 안 하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늦게 했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뭐 SNS나 이런 데선 파급력이 컸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원련에서 다룰 법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제 이 이슈를 이제 미디어 스크림이나 이런 곳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이건 당연히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오늘 방송으로 조금이나마 이런 의혹이 해소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트러스 노원님께서는요. 유 부장님도 모르시는 브레이브맨의 정체를 분여인 부장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게 군에서 입는 속옷. 네. 저는 지금 이 댓글을 읽을 때까지도 브레이브맨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유 부장님은 목련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목련도 이건 뭐 약간 6.25 때 입었던 브랜드. 아 그래요? 아니 몰라요 이거는. 모카씨로 만든 그런 건가? 사실 저는 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마지막 댓글인데요. 미련곰탱님. 금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역시 언론들은 김문수를 당선시키고 싶은가 보네요. 라고 하면서 네, 단일화 주장을 하면서 집요하게 했던 그 중앙일보 아웃. 근데 안 됐어. 어떡해. 어떡해. 지금 웃으시는 거 아닌가요? 슬퍼하는 건데. 네, 그런가요? 중앙일보가 그렇게 지면을 털어서 단일화를 하고 있는데 안 했어. 어떡해. 안 되는 일은 뭐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책 읽기 코너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 읽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또 글 남겨주셨어요. 정말 취지가 좋다. 그래서 봉사활동 했던 그 기억을 이제 더듬어서 글을 써주셨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을 읽는 걸 하셨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오디오 파일 한 개로 아예 묶어서, 그러니까 전체 책 한 권을 다 읽어주는 거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바로 들을 수 있게 해주면은 책으로 접근하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좋네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되게. 20페이지만 읽고 끝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파일럿으로 안 끝나고 정규 방송으로 좀 런칭이 되었으면은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대댓글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련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